자, 우리가 2장에서 포지션 위치 해석에 대한 거를 배웠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등장하는 문제들 한번 쭉 살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간단한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까지 한 7문제 정도를 골라봤습니다. 여기 이거는 이 2차 곡선이 포물선에 속한 두 점 P와 Q점은 포물선에 속해 있다. Q로부터 P의 위치차를 구해라. 그러니까 Q에서 P까지의 그 어떤 위치죠. P와 Q의 위치차인데 Q를 기준으로 해서 P의 위치를 구하는 그런 문제고, 주어진 정보는 P의 X방향 성분은 2고 Q의 X방향 성분은 4다. 이게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P의 Y방향 성분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오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계산이 되고, Q의 Y방향 성분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니까 P와 Q의 그 좌표가, P의 좌표는 2-10, Q의 좌표는 4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해진 다음에 그 그 위치 차이는 X는 X끼리 위치 차이 구하고 Y는 Y끼리 위치 차이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P의 위치에서 Q의 위치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위치 차이는 2에서 4 빼면 마이너스 2 되고, 얘 위치 차이는 마이너스 10에서 4 빼면 마이너스 14 되니까 결국은 그 위치 차이의 X방향 성분과 Y방향 성분이 이렇게 된다. 이걸 굳이 뭐 이렇게 써놔도 우리가 그 인포메이션은 다 아는 거지만, 보통 우리가 위치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위치 차이나 위치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벡터를 얘기하는 거니까 벡터로 표시해 놓으면 뭐 완전하죠. 그래서 벡터로 표시할 때 이게 뭐가 이거 뭐 이상한 게 끼어 들어가는데, 벡터를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크기와 방향으로 표시할 수도 있죠. 360도 방향으로 해서, 이건 순전히 크기입니다. 매그니튜드예요. 마이너스를 안 갖고 플러스로 표시하고 방향으로 0도부터 360도 방향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평면에서.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벡터로 표시할 수도 있죠. 여기 I 해트인데 여기 마이너스 2 I 해트 마이너스 14 J 해트 J 해가지고 I 방향 성분, J 방향 성분 이렇게 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X, Y 방향 성분으로. 그래서 위치 차이를 이렇게 표시는 이렇게 한다 했죠. 위치 차이, P점과 Q점의 위치 차이, Q에서 P까지의 벡터.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게 위치차를 나타내는 거다. 뭐 이제까지 배웠던 용어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고, 우선 여기 어려운 뭐가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과서의 3번 문제고, 이건 6번 문제인데, 방정식이, 이 벡터의 방정식이 이렇게 복소수로 표시를 됐을 때 얘기하는 거죠. 복소수로. 이렇게 복소수로 표시됐을 때, 이건 이렇게 그냥 이 벡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볼드체로 이렇게 복소수를 나타냈습니다. 뭐 여러분 책에는 뭐 벡터 표시를 안 하고 이렇게 볼드로 벡터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제 노테이션마다 약간씩 그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 방정식이 그리는 곡선은 어떤 곡선이냐, 그리고 t가 0.1초부터 0.4초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 그 변이가 얼마가 발생하는지, t가 0.1초일 때의 위치와 0.4초일 때 위치의 차이가 변이죠. 위치가 변한 양이죠. 그거를 구해라 하는 그런 문제죠. 우선 이거가 뭔가 하는 건, 여러분이 이거 오일러 정리를 알고 있으면은 익스포넨셜 J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해가지고
X방향 성분이 코사인 세타, Y방향 성분이 사인 세타 이렇게 돼서 그게 단위원을 그리는 그런 이렇게 복소 평면에서 단위원을 그리는 그런 곡선을 나타내죠. 이거 원이죠, 원. 그래서 이거는 반경이 100인 원을 나타내는 그런 곡선식이다, 이거. 이게 t가 변함에 따라서 t가 0에서부터 계속 커짐에 따라서 이 원을 반경이 100인 원을 계속 뺑뺑뺑뺑 도는 거죠. t가 1초마다 한 바퀴씩 돌죠. 1초마다 한 바퀴씩 돌죠. t가 1초가 되면 2파이 라디안이 돼버리니까 2파이 라디안은 0초하고 같죠. t가 0초, 1초, 2초 이렇게 될 때마다 360도씩 계속 원을 한 바퀴씩 회전하는 그런 곡선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건 뭐 쉬운 얘기고 여기에다가 t가 0.1초일 때 위치는 여기다 0.1초 대입하면은 그때 요 복소수가 나타나는 x방향 성분과 y방향 성분이 있죠.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깨지는구나, 여기서는. 이 컴퓨터가 아마 좀 버전이 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게 x방향 성분, 요게 y방향 성분 이렇게 되죠. 요게 100의 코사인 0.2파이 t 코사인 0.2파이 0.2 왜냐면 여기가 2파이 t니까 0.1 집어넣으면 0.4 0.1 집어넣으면 0.2파이가 되죠. 그래서 코사인 0.2파이 100 곱하기 코사인 0.2파이 요거는 100 곱하기 사인 0.2파이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내가 이거 계산할 때 여기 표시한 걸 여러분이 보면은 여기 14.14 그럼 261.9 어떤 거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어떤 거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나타나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이 일관성 뭐냐면 유효수 숫자를 일관성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보통 쓸 때. 그래서 유효 숫자를 4개까지 쓰겠다 그러면 요거는 14.14까지가 이렇게 써야 되고 요거는 261.9까지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유효 숫자의 개수가 일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수가.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대수인가? 우리가 유효 숫자를 많이 킵한다는 얘기는 더 정확한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일에 우리가 무슨 계산을 하는데 A라는 것과 B라는 걸 뭐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A의 유효 숫자는 3개, B의 유효 숫자는 4개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 결과로 나온 것의 정확도는 3개, 유효 숫자 3개까지 밖에 안 나와요. 요거 3개, 요거 3개 해서 나온 것과 요거 3개, 요거 4개 해서 나온 거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정확할까? 하나라도 4개로 한 게 더 정확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4개 쓴 거는 만약에 하나 막 한 10개쯤 되는데 그 중에서 다 4개씩 쓰고 하나만 3개를 써버리면은 무슨 결과가 초래되느냐면은 나머지 다가 4개씩 쓴 그 노력이 다 헛수고로 돌아가는 거야, 헛수고로. 그러니까 쓰려면 다 4개를 쓰든지 정확히 쓰려면 아니면 다 5개 쓰든지 더 정확하려면 하나라도 3개 쓸 거면 나머지 것도 다 3개 쓰는 게 노력을 줄이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유효 숫자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효 숫자. 유효 숫자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또 수학 그 분야가 있어요. 유효 숫자만. 유효 숫자를 가지고 이 오퍼레이션을 할 때, 캘큘레이션을 할 때 유효 숫자가 미치는 영향들 뭐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한 그런 수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에 의하면 유효 숫자는 왜 유효 숫자라는 말이 나오느냐? 그 숫자만큼 맞춰서 계산하는 게 내가 원하는 액큐러시를 일관성 있게 확보하는 방법이다. 중간에 하나 더 집어넣었다고 해서 더 절대 정확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확해진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정확해질지 부정확해질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보장이 안 되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부정확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적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유효 숫자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기를 문제에서 0.10까지 0.40까지 이렇게 주면은 할 수 없이 이거 외에는 정보가 없으니까 내가 유효 숫자 4까지 4자리까지 하고 싶어도 이렇게 줬다 그러면은 이게 뭘 얘기하면 나는 0.1000으로 받아들이겠다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게 정확한 숫자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0.1004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떨어뜨린 거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0.100으로 해가지고 유효 숫자를 넷째 자리까지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유효 숫자가 이게 몇 개예요? 2개예요. 이렇게 쓰는 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0.5가 아주 정확한 0.5다. 그럼 내가 쓰고 싶은 거기까지 이렇게 써놔야 돼요. 유효 숫자께까지 이렇게 써놔야 이게 유효 숫자 4개짜리 0.5예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지나가는 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서 계산을 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유효 숫자를 다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거는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하간 그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고 기구학과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니고, 자, 그래서 0.1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복소수가 이게 사실 벡터로 표시를 해버렸는데 여기는 그냥 실수 이거 없어버리고 요거 허수 성분, 요 복소수가 요거는 실수, 요거는 허수 이렇게 나타나죠. 벡터로 나타난다면 여기 뭐 I 방향, J 방향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0.4를 집어넣었을 때 값과 0.1을 집어넣었을 때 값에 요거 둘 사이의 차이가 바로 변위죠, 변위. 0.1초부터 0.4초까지 흘러가면서 발생한 위치의 변화량, 변위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은 그걸 갖다 표시를 델타 R이라고 표시하고 앞에서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이 성분은 없어지고 요 앞에 성분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161.80 벡터로 표시하면 I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렇게 크기와 방향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여기 마이너스는 180도. 그죠? 180도. 이게 X 방향이 이게 플러스 방향이면 이 180도 이쪽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여기 보면 마이너스 161.80I 이거를 갖다가 161.80 각도 180도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흔히 많이 쓰는 그런 어떤 관습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헌상에도 잘 등장하니까. 무슨 어렵거나 뭐 그런 논리에 관련된 얘기 아니라 그냥 노테이션 관련된 얘기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하나 저건데 이 문제는 그림 2의 9에서 이건 뭐 간단한 그림 저거예요. 간단한 게 뭐냐면 그냥 여기다 안 그려놓은 게 너무 간단해서 여기다 안 그려놨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이겁니다. 예.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세타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R인 동력학에서 등장했던 그런 저거죠. 이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2번 링크가 돌아가는 각도는 4분의 파이 t라는 시간의 함수로 세타가 주어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4분의 파이 t로 세타가 변한다. 그 다음에 블락 3는 링크 2 위를 갖다가 R은 t 자승 플러스 2의 방정식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 R은 t 자승 플러스 2로 움직인다. 이때 시간이 t가 1에서부터 3까지 발생한 P3의 절대 변이를 구해라. P3는 어느 거냐면 여기 이 3에 여기 붙어 있는 이놈 요거를 P3라고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건 일반적으로 P 임의의 점을 나타낼 때 P라는 이렇게 노테이션을 많이 쓰는데 요 아래 첨자 3을 갖다 붙인 거는 이 P가 요 3링크에 붙어 있는 점이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 P2 그러면은 여기에 같은 위치에 요 순간 요 P2가 요 2번 링크 위에 붙어 있을 수 있죠. 같은 위치에. P2라는 거는 그 점은 2번 링크에 붙어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P2하고 P3는 다른 점이죠. 왜? 얘가 슬라이더가 움직이면 P3하고 P2는 다음 순간 서로 분리되겠죠. 그러니까 노테이션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테이션. P2, P3 앞으로 그런 노테이션들이 자주 등장하니까 노테이션을 잘 몰라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논리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공부할 만한 적에 충분히 있고 그렇지만 자기가 처음에 약속한 거를 갖다가 제대로 잘 기억을 안 해놔가지고 나중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곤란하죠.
자, 그래서 절대 변이를 구해라 했어요. P3에. 그럼 P3의 절대 변이는 뭐냐면 P3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벡터를 얘기하는 건데 이 벡터는 뭐냐면은 표시할 때 복소수로 나타나면은 이렇게 R 그죠? R 익스포넨셜 J 세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R 익스포넨셜 J 세타예요. 그죠? R 익스포넨셜 이게 복소수로 나타내는 거죠. 벡터를 갖다 R 크기는 R이고 각도는 세타가 되니까 R 익스포넨셜 J 세타. 그러면 물론 이게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이미지너리 넘버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걸 갖다가 R은 R대로 여기다 집어넣고 세타는 세타대로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T자승 플러스 2가 R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4분의 파이 T가 여기 세타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T는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요거는 3이 되고 1을 넣으면 4분의 파이가 되니까 코사인 45도가 되는 거죠. 4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 라디안은 45도니까. 그래서 여기에 크기 3, 크기 45도. 요거는 I 방향 성분은 여기에 3 코사인 45도고 J 방향 성분은 3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사인 45도 같으니까 여기 같은 값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초까지 봤으니까 3초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여기다 3, 3은 9, 2 하니까 11 나오죠.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는 135도죠. 4분의 3파이. 135도. 이거 해보면 마이너스, 요게 135도는 X방향으로는 마이너스, Y방향으로는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11에다가 코사인 135도면 마이너스 7.778 11에다가 사인 135도면 7.778 이렇게 구해진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절대 변이는 얘에서 얘를 뺀 거죠. 그래서 얘를 빼면은 이거에서 이걸 빼면은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 그냥 뺀 거예요. I 방향은 I 방향끼리 빼고 J 방향은 J 방향 이렇게 빼면은 절대 변이가 P3가 1초에서부터 3초까지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게 바로 변이죠. 변이. 위치가 변한 양 변이. 자,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관찰 변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링크 2에서 관찰한 P3의 관찰 변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링크 2에서 관찰한. 앞에서는 절대 변이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절대 변이는 어디서 관찰한 겁니까? 절대 기준틀 그게 어디예요? 여기서 그렇죠. 베이스 링크죠. 베이스 링크.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게 베이스 링크에서 관찰한 거예요. 베이스 링크. 베이스 링크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안 움직인다. 공간에 고정돼 있다. 그래서 1번 링크에 대해서 관찰한 변이가 P3의 변이가 절대 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번 링크에서 관찰한 변이는 관찰 변이 그러는데 여기다 P3-2 이렇게 쓰죠. 우리 노테이션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쓰기로 했는데 그거는 2번에서 관찰한 P3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절대 변이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쓰자면은 이 P3-1이죠. 근데 그 절대 기준틀은 생략한다. 생략해서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P3에서 이렇게 -1을 안 쓴 거죠. 앞에서는. 여기서는 관찰 변이. 이거는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2번 링크 같은 건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그 링크 위에 올라 앉아서 슬라이더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기 지구 위에, 이게 움직이고 있는 지구 위에 올라 앉아서 내가 움직이는 걸 관찰하면 내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바깥에서 보면은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지구와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여기서. 얘가 요 위에서 관찰하면 얘가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이지만 그러나 바깥에서 관찰하면 얘가 움직이는 것까지 합해져서 관찰이 되는 거죠. 절대 변이와 관찰 변이는 그 의미가 그래서 다르다 하는 거예요. 다르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의미를 분명히 이해도 할 겸 문제들이 어떻게 푸는지 이런 것도 볼 겸 리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2에서 P3 관찰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 2에서 보면은 이 각도가 안 변하죠. 2에서 보면은 얘 상대 그 2번 링크에서 관찰하면 3번 링크가 각도 변화는 없죠. 각도 변화가 없어요. 그죠? 이 바깥에서 관찰하면 얘도 2번 링크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각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죠? 그러나 이 위에서 관찰하면 얘는 각도 변화가 없어요. 그냥 앞에서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 위에서 올라가면 얘가 돈다고 해도 나도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못 느끼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죠. 마치 지구 위에 여러분이 있으면서 막 지구가 돌고 있지만, 그거 못 느끼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냥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요 위에 올라가서 관찰하면 얘는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각도 변화, 3이 2에 대해서 각도 변화가 없다 이거죠. 같이 끼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 J 다음에 요 세타가 0도로 들어가는 거죠. 0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R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거 익스포넨셜 0은 1이니까 그건 없어지고 R만 나오게 되니까 그거는 I방향 성분인데 그 I방향 성분을 어떻게 잡았냐면 여기서 요거에 대해서 요 링크에 대해서 그 I방향 성분을 갖다가 이렇게 잡은 요 성분이 지금 저기서 나타난 I2예요. I2, J2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2번 링크에 고정되어 있는 요 방향 성분, 요 방향 좌표계예요, 좌표계. 아까 요게 이거는 IJ는 요거는 절대 기준 틀에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죠, 좌표계. 그래서 얘네들도 I1, J1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절대 기준 틀에 대한 것들은 이런 거 다 생략해서 이건 대표니까 이렇게 안 쓰고 있는 거고 이렇게 2번 링크에 고정된 좌표계라는 표시를 갖다 여기다가 아래 첨자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동력학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동력학을 배운 사람들은 그 기억이 날 텐데 이렇게 강체가 있을 때 이게 링크가 강체죠. A라는 강체가 있을 때 여기에 붙어 있는 좌표계 붙어 있는 좌표계는 이렇게 이런 소문자로 A1, A2 이렇게 표시를 했었던 걸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게 이렇게 표시한 게 요 소문자로 표시된 요 좌표계는 이 A라는 강체에 붙어 있는 거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썼듯이 여기서는 이 강체들을 갖다가 링크 강체들을 번호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붙는 요 아래 첨자는 바로 요 2번 링크에 붙어 있는 요 좌표계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건 약속하고 그렇게 쓰기로 하는 거지. 무슨 뭐 특별히 그런 식으로 약속하고 쓰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건 약속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무슨 몰랐던 사실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몰랐던 사실이고 그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의미로 쓰자 하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 약속한 건데 약속한 걸 갖다가 왜 요건 펜이라고 말하기도 하자, 영어로 펜이라고 하기로 하자 하고 그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걸 왜 그렇게 약속을 했냐고 묻기 시작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어떤 거는 왜 라고 물어야 될 것들이 있죠. 논리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이해가 안 갈 때는 왜 라고 물어야 되죠. 근데 이건 논리와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약속이에요.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배울 때도 왜 공리라는 게 있잖아요. 공리. 이거는 진리라고 보자 하고 시작하는 베이스예요. 그렇게 보고 시작하는 거는 그걸 왜라고 묻지 않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냥 노테이션이에요. 벡터를 표시할 때 이런 걸로 쓰자 하는 거예요. 자, 여하간 그래서 여기다가 t를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3i2가 되고 t를 3을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11i2가 되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빼면은 11에서 3 빼면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2번 링크에서 관찰한 P3점의 변위 8i2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죠. 8i2 2번 링크에서 관찰한 P3점의 변위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런 변이를 갖다가 관찰 변이. 왜 관찰 변이냐? 절대 변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딘가 내가 관찰자가 움직이는 그 기준틀 위에 올라 앉아서 관찰했기 때문에 그건 절대 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관찰 변이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관찰하는 것들을 우리가 대부분 다 지구를 절대 기준틀이라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놓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그 위치도 정하고 변이도 정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구가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태양 중심에다 놓으면 괜찮아요? 태양도 떠다녀요. 은하계에 와서. 그럼 은하계 중심에다 놓으면 되느냐? 은하계도 떠다녀요. 그럼 뭐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 그 아주 우주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절대 기준 틀이라는 것은 그냥 가상적인 거죠. 가상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있는 걸 알지를 못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시간 마지막에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인 뉴턴의 운동의 법칙은 거기에서 등장하는 가속도는 절대 기준틀에서 관찰한 가속도에 대해서 성립하는 법칙이에요. 따라서 그게 그 법칙을 적용하려면은 내가 절대 기준틀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기준틀을 모르니까 결국은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지구를 절대 기준틀이라고 놓고 풀자.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오차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들은 그 오차가 굉장히 작아요. 대부분의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그 양이 굉장히 작아서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그 오차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죠. 그러면 그때는 절대기준틀을 갖다가 좀 더 그러니까 절대기준틀을 잡을 때 좀 더 절대기준틀에 가까운 기준틀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그 과학관 가면 왜 이렇게 푸코의 펜들럼 이렇게 모션 같은 게 지구가 안 움직인다면은 이 펜들럼은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구가 돌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은 이렇게 스윙하는 방향이 바뀝니다. 푸코가 지구가 자전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펜들럼을 발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증명을 했죠. 그걸로 증명을 했어요. 동력학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푸코가 발명한 또 하나의 아주 걸작품은 그 사람은 그게 그 당시에는 실패였지만 실패작이었는데 걸작품은 뭐였냐면은 바로 자이로스코프예요. 자이로스코프. 푸코가 자이로스코프를 발명한 사람인데 그걸 왜 발명했냐면 지구가 자전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는 게 지구가 이렇게 동그라니까 얘가 이렇게 23도 기울어서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도니까 여기서 이 자이로스코프가 돌면서 방향을 이렇게 유지하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갔을 때도 이렇게 있을 거다 이거죠. 우주 공간에서 보면은 그죠? 같은 방향을. 그런데 지구에 대해서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서 있는데 이쪽에 가면 이쪽으로 서 있잖아요.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이게 변하는 것처럼 보일 거다. 그래서 이 자이로스코프를 갖다가 이게 아주 마찰이 아주 작은 이 회전을 시켜가지고 반나절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반나절만 돌면 되죠. 한 바퀴 도는데 하루니까 반나절만 돌 수 있게끔 만들면은 지구 자전을 증명할 수 있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기술로는 이걸 반나절을 돌 수 있는 그런 마찰력을 그렇게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공학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푸코가 그 당시에 실패를 했는데 나중에 그 푸코가 그 디자인한 그 자이로스코프가 나중에 요새 와서는 그 자동 항법 장치로 다 그걸 쓰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발명품이 되어 있고 지금 아주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고 있는데 그 푸코가 발명한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절대 기준 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게 돼 있는데 절대 기준 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런 생각을 그냥 가속도는 가속도지 무슨 뭐
어디서 관찰한 가속도 이런 걸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학부 때 대부분 그런 걸 배울 때는 대부분 학부 동력학 책도 그렇고 대부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가속도. 그러면 그거 뭘 얘기하냐면 절대 기준 틀의 가속도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복잡한 문제를 다루려면 다룰수록 상대적인 기준틀, 그게 이제 관찰 변이, 그러니까 상대 기준틀에서 관찰한 그런 건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포뮬레이션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 수식의 전개가 되게 어려워져요. 모든 거를 다 절대 기준틀로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왜 이런 개념들이 왜 필요한가? 배우면서도 왜 저런 쓸데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쓸데없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려면 이게 아주 필수 불가결하고 더 높은 경지로 가기 위한 하나의 툴이에요, 툴. 그러니까 그 말은 맞아요. 깊이 들어갈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거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 없고 그렇게 깊이 있는 거 배우고 싶은 생각 없고 빨리 졸업해서 내 적성에 맞는 그런 분야에 가서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뭐 이런 복잡한 얘기는 더 들어갈 게 아니니까 쓸데없는 거겠지만 내가 엔지니어로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엔지니어가 돼서 활동하고 싶다. 그게 내 장래의 어떤 희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다 잘 습득해놔야 나중에 깊은 경지까지, 높은 경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경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건 굉장히 고귀해 보이고 내가 적성에 맞는 무슨 다른 거는 굉장히 저급해 보이고 그거는 아닙니다. 절대. 늘 평상시에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꼭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건 훌륭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공부 잘했다는 거는 적어도 뭘 가정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굉장히 성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실했다는 얘기. 성실한 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 훌륭한 건 아니에요. 그것만 훌륭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동창회를 하는데 다 훌륭해가지고 다 공부들 열심히 해가지고 다 우수한 엔지니어들만 다 모여가지고 동창회를 하면은 되게 재미없습니다. 되게 재미없습니다. 어디서 모이면 그 옆에서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하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학교 다닐 때는 막 공부를 안 하고 막 공부 안 한다고 막 어떤 교수님한테 야단도 맞고 나는 야단 안 쳐요. 공부 안 한다고 야단 안 쳐.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공부는 안 하지만 뭔가 다른 길로 나중에 크게 학교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임 많이 하는 게임 많이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게임 중에 요즘 많이 카카오에서 많이 하는 블레이드라는 게임 있죠. 블레이드. 뭐 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블레이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지금 구글 소프트웨어의 매출 1위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그 블레이드 게임이 우리 그 대학원 연구실 출신인데 지금 개발해낸 겁니다. 요즘 뭐 한 달에 한 300억씩 벌고 있다고 그러던데 매출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카카오 주가가 올라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카카오 위에다 깔기 때문에 카카오에서는 그냥 그게 팔리면 25%, 구글에서 25% 뛰어가고 25% 뛰어가고 그래요. 이제 그 개발한 사람한테는 50% 정도밖에 안 가요. 그쪽에. 그래도 매출이 한 달에 300억씩 일어나니까 보통 그게 넘버 원 셀링 게임인데 그게 그렇게 되면 한 1년쯤 간대요. 그럼 300억씩 1년 가면 한 3천억 나오겠죠. 매출이 한 3천억 나오죠. 그러니까 꼭 뭐 훌륭한 그 친구도 졸업할 때 그 석사 나한테 받고 졸업할 때 내가 대기업을 가야 될까 뭘 할까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해야 될까 대학 다닐 때
애니메이션 동아리에서 뭐 전국 대회 나가서 뭐 동상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점은 되게 나빴는데 내가 저걸 보고 대학원에 뽑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학점 좋은 사람들만 들어올 때인데 근데 그렇게 하고 졸업하고 나가면서 고민을 막 하더니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일본 게임 업체로 가서 게임 업체 3년 있다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게임 업체 중 유명한 네오위즈라는 데 있죠. 거기 가서 7년을 있었어요. 마지막 한 3년간은 팀장으로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전에 자기가 창업해서 1년 한 반 정도 준비해서 출시하자마자 출시하고 나서 보름 있다가 스승의 날, 올해 스승의 날 때 왔는데 우리 1년에 한 번씩 홈커밍 데이 해가지고 대학원 졸업자들 겪는데 왔는데 그거 참 출시한다고 그랬는데 출시했냐? 그랬더니 출시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보름 됐는데요, 교수님. 대박 났습니다. 네. 어떻게 대박 났는데 보름 만에 매출이 100억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꼭 뭐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훌륭한 엔지니어만 박사학위 받고 교수 되고 뭐 그것만 훌륭한 건 아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거죠. 당연히 훌륭한 거. 돈만 많이 번다고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절대.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면 돼요. 꼭 무슨 한 가지만 들여다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자, 여하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찰변이라는 게 그런 의미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좀 수준을 높여서 이거는 이 링크가 요 베이스 링크가 있고 여기 2번, 여기 3번, 4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움직이게 되면 4번이 따라 움직이는 거죠. 얘하고 베이스 링크 사이는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고 슬라이딩 조인트고 4번하고 1번 사이도 슬라이딩 조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조인트, 그러니까 조인트 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프리바디가 3개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1디그리 오브 프리덤 시스템이죠. 쿠츠바 기준식으로 해보면 1디그리.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 얘가 딱 움직임이 결정돼 있어요. 이 문제에서 요거의 길이는 20인치고 그리고 요 각도가 이 슬라이딩 조인트의 방향과 이 슬라이딩 조인트의 방향이 사이가 이게 15도다. 근데 이거의 페루프 방정식을 유도해서 파이가 45도일 때 요 A점의 위치를 해석적 방법으로 구해라. 단 요 말이 없어요. 기준점은 어디다 잡는지 여러분 책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여기다 붙인 겁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위치를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준점이. 그래서 이 기준점은 요 두 선이 만나는 요 점을 기준점으로 잡는다. 그리고 위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위치 표시하려면 벡터를 표시하려면 좌표계가 있어야 벡터를 표시하죠. 아무것도 없이 벡터를 표시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 절대 기준 틀 1번 링크에 붙어 있는 I, J 방향 이렇게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좌표계를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자, 그 페루프 방정식은 요거 삼각형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벡터는 여기서 여기까지 벡터 더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벡터다. 이 식이 그거죠. 노테이션이 RA라는 건 O에서 A까지의 벡터, RB라는 건 O에서 B까지의 벡터, RAB라는 건 B에서 A까지의 벡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페루프 방정식이죠. 페루프 방정식이고 저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이가 15도이고 파이가 45도인데 여기서 그거를 요 길이를 알아야 요 벡터를 알죠. 크기 알고 있고 요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크기만 알면은 요 벡터를 요 좌표계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죠? 요 방향은 알고 있으니까 사이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크기를 알아야 돼요. O에서 A까지 이 크기를 알아야 돼요. 그 크기를 RA라고 했을 때 요거 RA 벡터의 크기 RA라고 했을 때 요 삼각형에서
삼각함수 사인 정리 있죠. 사인 정리. 그래서 요 파이분의 요 길이는 사이분의 요 길이하고 같다 하는 식이 있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그 삼각함수 정리입니다. 이거 뭐 사인 정리, 코사인 정리 맨날 나오는 거니까 이게 지오메트리 다루다 보면 맨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뭐 무수히 많이 했을 테니까 이 식에서 RA는 사인 15분의 RAB에다가 사인 파이 이쪽으로 가면 그래서 여기다가 45도 집어넣으면 RAB 알려져 있으니까 요게 RA의 크기가 구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파이가 45도라고 그랬습니다. 45도일 때 요 길이를 구한 거죠. 45도. 이 파이가 변하면은 이 길이도 변하죠. 당연히 같이 변하니까. 얘가 움직이면서 얘가 움직일 테니까 그러면서 이 파이가 변하죠. 자, 그래서 RA를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벡터로 표시해야 되니까 5에서 RA라는 벡터를 표시해야 되니까 RA라는 벡터는 크기 54.16 요거 54.64인가요? 54.6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뭐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에다가 코사인 15도 I 플러스 사인 15도 J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방향은 요거의 요 방향이 I가 요 방향에 코사인 15도, 요쪽 J 방향은 요쪽에 사인 15도. 이렇게 표시하면 요게 바로 위치 벡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위치 해석은 주로 그런 식으로 뭐 복소식으로 나타내면은 전에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복소식으로 나타내서 이걸로 표시해서 풀 수도 있는 거고 페르프 방정식을 이렇게 복소수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비고로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거는 4절 기구인데 4절 기구가 여기 2번 링크, 여기 3번 링크, 4번 링크예요. 그래서 링크의 길이를 갖다 뭐라고 표시했냐면 이거는 R1, 이거 R2, R3, R4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요거를 전달각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요걸 전달각. 요 4절 기구 설계할 때 전달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4절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달각이 절대 45도 뭐 아주 심한 경우도 40도 미만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 미케니컬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작아져 가지고 여기에 이쪽에 아주 작은 마찰력만 걸려도 큰 토크가 아니면 그걸 이겨내지를 못해요.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달각이 중요한 겁니다. 전달각이 그 역학적인 그 관계식이나 이런 건 나중에 또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걸 하고 자 그래서 요게 얘가 이렇게 돌게 되죠. 이렇게 돌게 되면은 요 전달각이 변하는데 요 전달각이 제일 커질 때와 제일 작아질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제일 커질 때와 제일 작아질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전달각이. 자, 그거를 알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수식을 갖다가 유도하는데 여기서 이런 식에서 수식 유도할 거는 코사인 정리, 사인 정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 있으니까 지금 요게 입력각으로 주어지고 요게 감마라고 전달각으로 주어지니까 그 관련된 두 개의 코사인 정리식을 쓰면은 여기서는 요 S의 자승이 R1의 자승 더하기 R2의 자승 빼기 2배 R1 곱하기 R2 곱하기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된다. 이게 코사인 정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요거의 자승은 요거의 자승 더하기 요거 자승 빼기 2배 R3 R4 코사인 감마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식이죠. 이렇게 두 식이 생겨나요. 그럼 둘 다 여기 좌변이 S 자승이니까 이 우변이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식이 나오죠. 우변이 두 개가 서로 같다. 자, 그 식에서 우변이 두 개가 서로 같다. 그 식에서 보면은 이게 여기는 이쪽 우변이 이 1번식의 우변이 2번식의 우변과 같다. 이 식을
세타2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세타2에 대해서. 세타2가 입력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입력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변수는 뭐만 있습니까? 변할 수 있는 건 뭐만 있어요? 이 식에서 세타2와 감마만 있어요. 그죠? 다른 건 다 정해진 것들이잖아요. R1, R2, R3, R4는 다 정해진 길이잖아요. 그래서 변하는 거는 세타2와 감마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냐면은 세타2와 감마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식 자체가 관계를 나타내는데 거기에서부터 세타2로 미분을 하게 되면 좌변은 여기 뭐 이거 상수니까 다 없어지고 요거 코사인 세타2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2 되죠. 그래서 여기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쪽 우변도 얘는 상수니까 세타2로 미분하면 없어져 버리고 감마를 세타2로 미분하면은 코사인 감마를 세타2로 미분하면은 사인 감마 d 세타2분의 d 감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수학적인 배경이 약한 사람은 혹시 이것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있는 경우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미분하는데 이거 되는 거를 잘 오락가락한다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만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좋아 이게 그럴 수 있죠. 그 이성 간의 관계하고는 달라요. 이성 간의 관계하고 이성 간의 관계는 상대방이 싫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거부를 하면은 한두 번이지 계속 거부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건 깨끗하게 포기를 하고 뭐 그렇다고 한 번 해서 이렇게 포기를 할 것까지는 없지만 몇 번 해봐서 뭐 저거 하면은 그 사람을 존중해야죠. 그 사람이 싫다는데 막 뭐 넌 싫으냐? 난 그냥 끝까지 갈 때까지 가겠다 이렇게 가는 거는 그건 완전 스토킹이죠. 그래서 그거는 곤란하지만 그게 허용되는 데가 바로 학문이에요. 학문. 학문은 거부하지 않아요. 절대. 나는 진짜 너무 힘들어. 이거 하는데 너무 힘들어. 힘들지만 근데 너무 좋아.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 좋아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는 거를 자기의 저걸로 장래 어떤 자기의 직업으로 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거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좋아하는 걸 택하는 게 나는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것보다. 잘하는데 싫어 하는 거를 택하는 것보다 뭐 잘하는데 그냥 그래 그저 그래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좋아하는데 내 능력은 그저 그래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난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거면은 조금 어려워도 계속하면 좋습니다. 그건 권장할 만한 저거예요. 근데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잘하지도 못하면은 그럼 빨리 그거는 지워버려야죠. 자기 저거에서. 근데 이거 지금 기초적인 실력이 지금 잘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수학 실력이 너무 이미 처져 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좋지도 않다. 그러면 뭐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뭐 새로운 거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빨리빨리 생각해. 자, 여하간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d 세타2분의 d 감마는 이런 식이 나와요. 자, 이 식을 구한 이유는 뭐냐면은 d 세타2분의 d 감마, 감마의 변화량이 감마가 지금 아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고 그랬죠. 감마가 세타2의 변화에 의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위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즉 요것이 0이 될 때가 바로 그 값이죠. 감마가 최소값을 갖든지 최대값을 갖든지 그 경우에 해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게 0이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나머지 거는 전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이 감마 자체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감마가 0이 되면 그건 기구 설계 잘못된 거니까 사인 감마는 0이 안 되니까 40도 뭐 미만으로 안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설계 되더라면 사인 세타2가 0이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가 0이 되는 위치는 이게 0도거나 180도거나 360도는 0도하고 똑같은 거니까 사실 쓸 필요도 없는 거지만 0도거나 180도거나 자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결국 어떤 위치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얘가
세타2가 이렇게 0도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요 링크가 이쪽에 있을 때가 저놈이 제일 작아지겠죠. 머릿속으로 작아진다 하는 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게 제일 작아지겠는데 하면서 금세 딱 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여하간 이렇게 갔을 때 제일 작아지고 얘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왔을 때가 저놈이 제일 커진다. 그 솔루션이 의미하는 바는 그거예요. 뭐 직관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해석적인 결과로는 이해가 가죠. 해석적인 결과로 결과가 그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정도는 이해가 가야 되죠. 자, 그래서 그 위치에서 0도와 180도 위치에서 입력 링크가 0도일 때와 180도 위치에서 전달각이 최소 최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이것도 크랭크 락커 기구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이쪽으로 갔을 때 이게 이제 최소가 되고 이쪽으로 갔을 때 최대가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요게 이렇게 갔을 때가 제일 이쪽 아웃풋 링크가 이쪽으로 최대로 갈 수 있는 위치죠. 이게 이 이상 못 가잖아요. 이쪽으로 못 가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전달각의 입장이 아니라 그 출력 링크가 제일 이쪽까지 갔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삥 돌아서 얘가 이렇게 돼서 삥 돌아서 일로 왔을 때가 여기 이게 제일 이쪽으로 왔을 때 이걸 따지는 문제입니다. 얘가 왔다 갔다 하죠. 이게 크랭크 락커 기구라고 그랬죠. 이게 출력 링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걸 크랭크 락커 기구라고 했는데 그 문제입니다.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은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네 개의 그 길이들은 이렇게 다 주어졌어요. 주어졌을 때 우선 뭘 물어보냐면 두 극한 위치에서 세타2와 세타4를 결정해라. 이 두 극한 위치라는 건 아까 전달각의 극한 위치가 아니라 4번 링크의 출력 링크의 극한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의 극한 링크고 이렇게 왔을 때 이게 하나의 다른 극한 링크 위치인데 요때 저걸 구해라. 그런 일이죠. 이거 구하는 건 너무 쉽죠, 사실은. 왜? 이거 이 삼각형에서 구하면 되는 거죠, 이 삼각형. 여기서도 이쪽으로 왔을 때는 이 삼각형에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극한 위치, 이 삼각형에서 보면은 요 사인 정리에 의해서 사인 세타 2분의 요 사인 세타 2분의 요 길이는 그다음에 요것분의 요게 뭐예요? 180도 빼기 세타 4죠, 요게. 사인 180도 빼기 세타 4분의 요 길이. 요 길이는 이거 2번 링크 더하기 3번 링크죠. 그래서 여기 2번 링크 길이 더하기 3번 링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에서 보면은 근데 요거하고 길이가 같아요. 알파하고 4하고 그 다음에 여기 R1하고 요거 R1하고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요 세타2가 요쪽에 세타4가 요 세타2의 2배가 되죠. 2배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하고 같고 이 각도가 같으니까 얘는 얘 더하기 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세타4가 2배의 세타2가 되죠. 세타4가 2배의 세타2. 그래서 여기 2배의 세타2. 이 식에서 여기 관계식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코사인 세타2가 8분의 7이라고 그냥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뭐 세타2는 그냥 각도가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세타4는 그의 2배니까 세타2의 2배 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식도 그 삼각형 또 두 번째에서의 요 세타 3 프라임 분의 4. 요거는 세타 3 프라임을 가지고 쓰죠. 왜 세타 3 프라임을 가지고 4.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요 삼각형을 가지고 요거를 하는 거죠. 요 삼각형. 그래서 요게 3번 링크잖아요. 3번 링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가 요게 세타 3잖아요. 세타 3 프라임. 두 번.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요 위치. 여기로 왔을 때, 이쪽 다른 극단 위치에 왔을 때 값들은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요게 세타 3 프라임이죠. 아까는 이 삼각형 가지고 했으니까 요 세타 2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삼각형 가지고 하니까 요 세타 3 프라임 가지고, 세타 3 가지고 해야 되죠. 그래서 세타 3 프라임이 나온 겁니다. 여기. 그래서 구식이 마찬가지로 삼각 사인 정리
여기 써가지고 이렇게 써서 똑같은 식으로 요번에는 이렇게 겹쳐졌으니까 여기 빼지죠. 5에서 2를 빼줘야 돼요. 여기 빼줘야 되고 그래서 요거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냥 세타 3 프라임과 세타 4 프라임이 또 역시 쉽게 그렇게 구해져서 나옵니다. 그럼 요게 구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세타 2는 뭐 저절로 구해지는 그런 거고요. 그 삼각형 모양에서 그 다음에 두 극한 위치에서의 전달각을 구해라 그랬죠. 이거는 최대는 아니죠. 최소는 아니지만 두 위치에서 전달각 아까도 얘기했죠. 이쪽 위치에서 전달각 이거 감마는 뭐예요? 얘하고 같다 그랬죠. 세타2하고 같으니까 아까 세타2 구했으니까 그게 바로 이 위치에서의 전달각이고 이쪽 위치에서 전달각은 이게 세타3하고 같죠. 세타3 프라임하고 요게 또 다시 요거하고 요거가 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거하고 요게 같으니까 요게 이쪽 위치에서의 전달각이니까 그래서 쉽게 이렇게 구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구해놓은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이거는 옵셋된 슬라이더 크랭크 기구입니다. 옵셋된 슬라이더 크랭크 기구. 여기가 2번 링크고 여기 3번 링크고 여기에 슬라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2번 링크 얘가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뺑뺑뺑뺑 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쪽이 제일 이쪽 끝단이죠. 여기가 제일 리미트죠. 이쪽에.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오면은 얘가 여기까지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기구를 요 옵셋을 이용해서 이 옵셋이 없으면은 얘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이 각도가 180도로 일정하죠. 올 때 180도, 갈 때 180도 그렇게 돼서 옵셋이 없으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보통 슬라이더 크랭크 기구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저기다 그려놓고 이건 옵셋이 없는 슬라이더 크랭크 기구. 이렇게 되면 얘가 쭉 갔을 때 펴졌을 때 0도 됐다가 한 바퀴 여기 180도 됐을 때 제일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갔을 때 또 여기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180도 180도죠. 옵셋이 없잖아요. 이거. 옵셋이 없다는 건 이거의 높이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차이가 있죠. 이거와 이 슬라이더가 움직이는 이쪽 라인과 사이 차이가 있죠. 요거를 옵셋 양이라고 해요. 옵셋 양. 자,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은 이거를 어드밴스라고 하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걸 어드밴스라고 하고 이거를 리턴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드밴스, 리턴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살살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모양이지. 졸음이 오면 뒤에 가서 나한테 지적받아서 잠깐 정신이 들겠지만 조금 있으면 또 졸릴 테니까 그때는 가서 서. 자, 그래서 이렇게 어드밴스 됐다가 다시 돌아갈 때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돌아갈 때 이게 어드밴스 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각도만 돌아가면 되니까 돌아갈 때 훨씬 빨리 이게 동일한 속도로 돈다면 돌아갈 때 훨씬 빨리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급속 귀환 기구 퀵 리턴 미케니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급속 귀환 기구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옵셋 양이 결국은 옵셋 양에 의해서 그 급속 귀환 기구에 그걸 갖다가 전진 대비 후진 시간비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타임 레이쇼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타임 레이쇼가 결정된다. 시간비가 결정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결국은 그 시간비를 갖다가 시간비를 이 미케니즘의 지금 길이 R2하고 R3 이거하고 또 이 옵셋 양 2하고를 그것이 이 미케니즘에서 유일한 주어진 그 재원이죠. 다른 건 뭐 주어질 게 없잖아요. 크랭크의 길이 요 반경, 그 다음에 이 커플러의 길이 R3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옵셋 양 그게 유일하게 이 미케니즘의 재원이죠. 기하학적 재원. 그 세 개를 이용해서 시간비를 표시해봐라 하는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자, 그러면은 뭐 여기서 지금 이 그림에서 이거 그냥 기하학적으로 보면
요 높이라는 게 요거의 사인 세타 이거죠. 이쪽에 이 극단 세타 2 이거죠. 그거죠. 그래서 R3 플러스 R2 이게 R2고 여기 R3니까 R2 플러스 R3의 사인 세타 2가 요 2다 하는 요 식이죠. 여기 첫 번째 식이고 그 다음에 일로 돌아왔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이쪽 끝단까지 왔을 때 그때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 다음에 이거 사인 세타 이거가 2가 되는 거죠. 그게 요번에는 여기에 R3에서 요 R2를 빼줘야 되죠. 요게 R3에서 R2를 빼준 여기다 사인 이 값이 얼마냐면 이게 여기까지 돌아왔으니까 세타 2 프라임에서 요 180도를 빼면 요만큼이죠. 요만큼. 요 각도가 요 각도하고 같잖아요. 그렇죠? 요 각도가 요 각도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그 각도가 요 사인 요거의 사인 요거 한 게 요 높이잖아요. 그 식이 요 식입니다. 그 식이 요 식이에요. 그래서 요 두 식을 갖다 정리를 하면은 여기서 요거는 이쪽으로 보내버리고 이걸 정리하면 여기서 그냥 세타2는 바로 2도 알고 요거 R2, R3 아니까 세타2는 그냥 튀어나오죠. 그래서 세타2 프라임도 뭐 아니까 그것도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세타2와 세타2 프라임이 양 극단에서의 그 크랭크의 각도가 둘 다 금세 튀어나와 버립니다. 얘네 두 개가 금세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드라이브라고 써 있는데 어드밴스 할 때 전진할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의 그 각도라는 거는 여기 세타2 프라임에서 이 세타2를 뺀 값이죠. 세타2 프라임에서 세타2. 요게 처음에 위치고 나중에 여기까지 완전히 왔을 때 위치가 여기니까 세타2 프라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세타2 프라임이 여기서부터 요걸 뺀 게 여기서 요만큼 돌아간 거죠. 그게 전진할 때의 각도죠. 그 각도. 세타2 프라임 빼기 세타2. 그리고 여기 세타2 프라임도 있고 세타2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 180도 이거에서 이거 뺀 거 여기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는 360도에서 이걸 뺀 거죠. 360도에서 이걸 뺀 거죠. 뺀 게 이거죠. 결국은 그 두 개의 각도의 비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시간비라고 그랬죠. 시간비는 바로 전진할 때 돌아간 각도 분에 다시 돌아갈 때 그 돌아가는 각도. 그래서 이것분의 이거가 Q. 전진 대비 후진 시간비 Q가 된다. 이게 Q가 1보다 크면은 퀵 리턴 미케니즘이 된다. 하고 얘기했죠. 퀵 리턴 미케니즘이 된다. 시간비가 1보다 크면은. 그리고 물론 여기서 전에도 어떤 학생이 한번 물었는데 어느 걸 전진이고 어느 게 후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정하는 거라고. 엔지니어가 내가 어디다 써먹을 거냐, 어떤 걸 전진으로 써먹고 어떤 걸 후진으로. 엔지니어가 정하는 거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책에는 그런 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걸 걱정하게 만드는데 적어도 뭐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렇게 불명확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뭐가 전진이고 뭐가 후진이다 하는 걸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에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장에 등장하는 뒤에 등장하는 문제들 중에 한 7개 정도의 문제를 이번 시간에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나머지 것들도 시간 되는 대로 풀어보도록 하고 혹시 끝나기 전에 한두 가지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썼냐면은 영어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8분의 1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1 over 8 이렇게 이 순서가 그래요. 좀 그래서 그런 순서에 맞춘 건데 사실은 책에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갖다가 사실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또 혹시 또 더 혼동할까 봐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뭐뭐 대비하는 게 분모로 들어가는 게 맞죠. 우리말에서는 그래요. 분모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뜻이 그런 뜻이다. 여하간 이거 말을 그렇게 썼고 뜻이 그런 뜻이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턴 스트로크에 걸린 시간분의 어드밴스 스트로크에 걸린 시간,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의미다. Q라는 거의 의미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